자, 이번에는 운동계 파트를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운동계 근육의 움직임 보는 것인데, 자, 운동계. 자, 근육이 이제 세 개가 있죠. 하나가 골격근. 뭐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 이게 이제 골격근입니다. 그리고 신경으로 본다면 운동신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움직임을 이제 갖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심장근. 심장이 자율적으로 이제 뛰는데, 자, 이것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자율신경 또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것. 마지막 하나가 평활근. 자, 이 평활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혈관에도 들어있고요. 우리가 정맥할 때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림프관도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장에 있는 것들, 내장근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평활근. 평활근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죠. 혈관을 수축시켜 있는 사람 있어요? 내 의지대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 의지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얘도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근육이죠, 그죠? 출제는 거의 예로 나옵니다. 골격근. 골격근의 자체의 수축과 이완, 그다음에 골격근을 구성하는 뭐 섬유의 종류, 그다음에 저 수축하는 장력의 세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쭉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캠벨제를 보게 되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수축과 이완에 많이 국한되어서 좀 적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좀 알까 합니다. 그다음 심장근과 평활근은 뭐 교재 가볍게만 언급이 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심장의 수축과 이완되는 사항을 우리가 심장 파트 전에 순환들 배울 때 그때 좀 많이 다뤄야 돼요. 그래서 TV 과정에 좀 다루도록 하고, 평활근도 가볍게는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TV 과정에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교재에 있는 대로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골격근이라는 것의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육이 지금 보이시죠? 자, 골격근은 항상 뼈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근육은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갈래가 두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몸의 위쪽 부분에 있는 근육인데, 여기 이제 갈래가 두 갈래. 두 갈래근 또는 이두근. 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은 요거는 보게 되면 갈래가 세 개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세갈래근, 삼두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이두박근, 뭐 삼두박근 어쩌고저쩌고. 예? 그 근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제 구부리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팔을 구부릴 때 이 근육은 수축되겠습니까? 이완되겠습니까? 수축입니다. 이쪽에 있는 뼈와 이쪽에 있는 뼈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근육인데, 수축을 하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를, 이쪽에 있는 이 팔뚝에 있는 이 뼈를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육과 기랑근이라고 표현하는 근육이 삼두근입니다. 삼두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팔을 구부릴 때 이완이 됩니다. 자, 요게 뼈에 요쪽에 이제 근육이 붙어 있고, 요렇게 되어서 요쪽 아래쪽에, 요쪽 팔뚝뼈에 요쪽 반대편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부러지려면 결국 이 뼈가 구부러져야 되는 거니까 이 근육은 늘어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완된다. 즉, 우리가 기랑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뼈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데, 그 근육이 수축되는 이완되느냐에 따라 뼈의 움직임이 생기고, 두 개의 근육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근육이 두 개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수축이 실제로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보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근육을 이렇게 확대를 한 거죠. 자, 여기 보면 근섬유의 다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섬유라고 하는 것이 다발로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를 확대해서 보면 요거죠. 확대해서 보면 근섬유라고 되어 있고 세포라고 되어 있네. 바로 저게 세포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뭐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 핵도 있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근육의 세포는 독특하게 생긴 거죠. 길쭉하게. 자, 길쭉한 가운데 보시게 되면 핵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다핵세포. 핵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다핵세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단일 근섬유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이 세포 안의 구조도 되게 독특해요. 우리가 봤던 세포들과 형태가 좀 많이 다르죠. 보면은 근원섬유라고 하는 것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 그렇죠? 근원섬유라고 하는 것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근원섬유를 이렇게 쭉 뺐는데 요 한 단락을 뺐어요. 이걸 뭐라 불러요? 근절이라고 불렀죠. 근절. 자, 바로 이 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수축의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근절이라고 하는 것이 수축의 단위입니다. 자, 어떻게 수축을 하느냐?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자,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섬유하고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섬유가 있어요. 굵은 것은 굵은 섬유, 보라색. 그 다음에 얇은 것은 가는 섬유, 주황색. 구성하는 단백질의 이름을 보게 되면 굵은 섬유는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미오신 필라멘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주황색은 요거는 액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은 요 미오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져 있는 요 굵은 섬유가 여기 미오신 머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요 가는 섬유를 안쪽 부분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자, 다음 그림 보게요. 자, 이 그림처럼 굵은 섬유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가는 섬유라고 하는 것들이 안쪽으로 이동해 가니까 수축이 되는 거죠. 그죠? 좁아졌잖아요. 그죠? 거리가 짧아졌으니까 수축. 반대로 늘어나게 되면 즉 가는 섬유가 양옆으로 이동하게 되면 근절은 이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앞에 그림 가보면 근절이라는 단위가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하나하나 안에 있는 근절이 수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근원섬유라고 하는 이 세포도 전체로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근다별 섬유라고 하는 것도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근육도 수축을 하게 되는 거지. 이완이면 반대로 되는 것이고. 오케이? 이해합니까? 자, 골격근은 누구에 의해서 수축, 이완이 된다고 했습니까? 명령 내리는 거 누구? 내 몸에 있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뇌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운동신경들이 각각의 근육에 다 뻗어 있죠. 그걸 통해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예요. 운동신경에서 신호가 왔을 때 이러한 현상은 수축입니다. 운동신경이 신호를 안 보내면 이완이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단일 근섬유. 그럼 여기 잠깐 그림 보세요. 근섬유에 다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운동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일 근섬유를 제어하는 거니까 단일 근섬유 하나하나에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에 운동신경이 뻗어나가 있는 거죠. 자, 그림 보시면 이렇게요. 이게 지금 뭐예요? 근원섬유. 근섬유. 응? 근섬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근원섬유. 오케이? 자, 이거 하나의 세포. 세포에 운동신경이 하나가 있죠. 그죠? 그림 이해갑니까?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여기에 각각 하나씩 뭐예요? 운동신경이 뻗어나가 있겠지. 그렇죠? 내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야, 팔을 구부려. 자, 그런데 제가 구부릴 때 볼펜을 내가 들어 올리려고 구부리는 거하고 무거운 10kg짜리 아령을 들어 올리는 거하고 어때요? 수축하는 힘을 아령을 좀 더 세게 보내야겠다. 그렇죠? 그럼 그거를 내가 마음 먹었을 때 운동신경의 많은 개수가 아령 들 때에는 각각의 근섬유에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다 수축이라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령을 무겁게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섬유의 개수가 적은 사람, 수축하는 힘이 약한 사람은 10kg 아령도 못 들 수도 있습니다만 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수의 근섬유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수축을 시키는 거죠. 근데 볼펜을 들 때에는 야, 이거는 뭐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운동신경 예를 들어서 하나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준다. 그럼 요 근섬유 하나를 수축시킨다. 그럼 제가 수축될 때 다른 근섬유들은 그냥 따라서 좁아지기만 할 뿐 실제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근섬유 하나가 힘을 발휘해서 당기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갔을 때 제가 수축이라는 기작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을 볼 거예요. 자, 수축이라는 모습. 자, 이렇게. 자, 보시면
굵은 필라멘트가 보이시고요. 가는 섬유가 있죠. 얘가 지금 근원 섬유 안에, 근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근원 섬유가 많은 수가 또 근섬유라는 세포 안에 들어있죠. 하나의 지금 수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미오신 머리가 지금 구부러져 있는 모습 보이세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ATP라고 하는 것과 칼슘이 존재한다면 수축이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ATP와 칼슘. 자, 이 그림은 칼슘이 있을 때의 상황으로 지금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오케이? 예.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칼슘이 있는 가운데 이 녀석이 ATP를 붙이고 분해를 시킵니다. 그럼 ADP와 PI가 되는데 형태를 보시면 달라졌죠. 그죠? ATP 분해하면 형태가 바뀌어요. 미오신이라는 게요. 그러면서 칼슘이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액틴 필라멘트라는 것에 결합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합을 하고요. 얘가 땡기죠. ATP, PI를 버리면서 땡기죠. 그러면 구부러질 때 가는 필라멘트가 지금 좌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앞에 그림 볼게요. 이 그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랫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뭐와 뭐가 있다? 칼슘과 ATP가 있는 겁니다. 칼슘과 ATP가 있다면 여기에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이는 미오신 머리가 ATP를 붙이고 있다가 형태가 바뀌면서 위로 붙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땡기고 있는 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땡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축이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근섬유 하나를 딱 동원해가지고 10kg짜리 아래를 들려고 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얘가 구부러지려고 하는데 안 구부러집니다. 신호를 더 보내겠죠. 야, 더 힘을 줘야겠다. 네? 그러면 구부릴 수도 있겠죠. 더 많은 근섬유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자, 제가 칼슘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근섬유 하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형태를 보시게 되면 운동신경이 있고요. 여기 하나의 근세포인데 근세포 안쪽으로 요 막이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T관이라고 하는 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T관이라고 하는 것들 사이사이에 보면 이게 이제 근소포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활면소포체라고 하는 것들이 중간에 퍼져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활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요 운동신경에서 발생해가지고 전달이 되게 되면 자 지금 이런 그림처럼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운동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장치 분비가 되면 이 물질에 의해서 요 근세포라고 하는 것도 역시 활동전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활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탈분곡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큰 전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경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전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역시 막을 따라 이동하게 되면 T관이라는 걸 따라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T관을 따라 들어올 때 이 활면소포체, 근소포체에 있는 칼슘 채널을 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칼슘이 방출되는 겁니다. 그럼 칼슘이 방출되게 되면 이런 애들이 가는 섬유 주변에 있는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이 보라색 단백질, 요거와 결합을 하면 살짝 옆으로 비껴지는데 살짝 비껴지게 되면 이 가는 섬유하고 굵은 섬유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칼슘이 존재하면 뭐하고 뭐가 결합할 수 있는 상태라고요? 네,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칼슘이 없으면요? 결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칼슘이 되게 중요한 녀석입니다. 수축은 언제 수축한다고요? 칼슘이 있고 ATP가 있어야 수축이 일어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ATP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 분자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근육에 ATP가 없겠습니까? 그럼 난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ATP는 근육 수축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필요하거든요? 에너지 분자잖아. 그러니까 ATP라는 것은 평상시에 늘 있어요. 결국 근육의 수축은 누구와 관련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칼슘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칼슘이 있으면 뭐예요? 수축하는 거고요. 칼슘이 없으면 이완하는 거지. 이해가요? 내가 실험할 때는 달라요. 내가 만약에 근육의 한 조각을 뜯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유리 슬라이드를 놔두고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를 슬라이딩 할 수 있도록
수축하는 작용하는 것처럼 슬라이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때는 뭐와 뭐가 필요하겠어요? 칼슘과 ATP가 필요하게 얘기를 하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생체 내에서는 사실상 ATP는 느리는 거니까 칼슘이 있는 염려가 수축에 관건이 되겠지. 그럼 만약 칼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녹색의 칼슘이 트로포닌이나 불리오는 단백질 결합을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노출이 안 돼요. 그럼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하지 않아요. 결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보십시다. 결합을 안 하면 이 둘이 떨어져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가는 섬유가 옆으로 이렇게 쭉 밀려나가지고요. 이완된 형태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이 앞에 그림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실제로는요, 여기 굵은 필라멘트하고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스프링과 같은 구조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프링과 같은 구조에 이렇게 탄성을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칼슘과 AT가 존재하면 이거를 이동시켜서 당기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렇게 상당히 좁아진 어떤 형태를 가지면서, 그죠? 탄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강한 힘으로 당기니까 일단 수축을 했던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굵은 섬유와 가는 섬유가 결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합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스프링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완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 신호를 보낸다. 결국은 근육에 칼슘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근데 운동신경을 통해서 신호를 안 보내. 그럼 뭐예요? 칼슘이 결국은 안 나오는 거죠. 있던 것은 다시 소포처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이완이 일어나는 거죠. 포인트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살아있는 근육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ATP를 유지하는가? 그죠? ATP는 쓰기도 할 텐데 어떻게 유지하는가? 시험 문제도.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칼슘이 존재하거나 존재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물어보겠지. 근데 만약에 실험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근육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근육을 이렇게 뜯어다가 실험할 수도 있잖아요. 뭐 쥐 거, 뭐 개구리 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슘과 ATP가 들어있는 상황이냐, 누구를 없앤 상황이냐를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해봤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우리가 근육에 대한 얘기를 사실 더 볼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일단 이 정도의 내용을 나눠주시고, 남은 것도 우리 교재에 그림이 이런 것도 잘 없어서, 우리 TV 교재에서 제가 할 때, 주요 자료들 이렇게 나눠주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이건 이제 캠벨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우리 근육 쪽에서요, 우리 1108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아래쪽 가면, 근섬유의 종류 해가지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주제거든요. 뭐 피트가 되었건 또는 뭐 미트히트가 되었건. 잠깐 여기 보시면 자, 이 골격근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골격근을 구성하는 섬유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섬유가. 그래서 하나의 종류는 이제 백색근이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적색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색근, 적색근. 둘 다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인데 백색근과 적색근이 있습니다. 그럼 혈액은 무슨 색이죠? 빨간색. 왜요? 적혈구 때문에. 적혈구는 왜 빨갛지? 헤모글로빈이라는 분자에 산소가 붙으면 빨간색. 헤모글로빈의 헤모는 혈액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근육에도 산소를 붙일 수 있는 분자가 있어요. 뭐라고 부를까? 근육은 미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미오글로빈이죠. 그죠? 그래서 미오글로빈이라는 분자가 근육에 있습니다. 얘도 산소를 붙이면 적색을 띠게 되겠죠. 그죠? 자, 백색근과 적색근 중에 누가 미오글로빈 풍부하다고요?
적색근. 미오글로빈 풍부. 이쪽은 뭐 적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산소가 풍부한 쪽이 오른쪽이야. 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이용합니까? 네, 세포업을 할 때 우리 얘기했었죠. 미토콘드리아 풍부한 쪽은 어느 쪽? 네, 이쪽이죠. 그럼 저쪽 미토콘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즉 ATP를 만들어낼 때 산화적 인산화를 많이 하는 쪽과 해당 과정을 많이 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 네, 이쪽이 당연히 산화적 인산화를 많이 하겠지. 여기는 해당 과정 의존성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해당 과정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해당 과정 TCA로 산화제가 다 일어난다는 얘기야. 미토콘드리아에 있으니까. 저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에너지원을 쓴다고 했을 때, 자, 우리 밑에 세포 볼 때 에너지원 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포도당과 지방을 주된 에너지원을 쓰는 애, 글리코겐을 주된 에너지원을 쓰는 애,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보기 중에 고르는 거잖아.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그래서 구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외울 필요는 당장은 없는데, 물론 외우긴 해야 됩니다만. 적을 정도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딱 봤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글리코겐을 주로 쓰는 것과, 포당, 지방을 주로 쓰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될까요? 유산소 작용하는 것들은, 이쪽이니까. 그죠? 포당과 지방이, 요게 이제 에너지원이 되겠네요. 이쪽은 글리코겐이 주된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젖산발효라는 걸 통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겠죠. 오른쪽은 그런 일은 좀 드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잘 발달되어 있을까? 예, 당연히 이쪽이죠. 산소를 잘 받는다 생각한다면 이 근육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고 여기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육에 대한 피로도는 누가 더 빨리 올까요? 자, 포당 지방. 에너지원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방은 거의 끝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이건 피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얘는 피로도가 낮다.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쪽은 이제 대비되는 상황이니까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약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백색 끈, 적색 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좀 구분을 했네. 네. 피트 시험에 누가 더 직경이 크냐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자, 둘 다 섬유야, 다발. 이러고 있었던 그 근섬유 긴 거 있잖아. 근데 직경을 물어본 거예요.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만났어. 물론 그림 우리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찍어요. 50대 50. 자, 직경이 작은 쪽은 어느 쪽? 오른쪽, 왼쪽? 누가 더 효율적이지? 이쪽? 그렇겠죠? 많이 뭔가 저장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쪽은 산소를 잘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산소는 외부에 있잖아요. 모세혈관, 미오글로빈.
거기서부터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직경이 굵으면 산소가 안까지 안 들어올 거 아닌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게 쓸모가 없잖아요. 쪼잔하죠. 이런 걸 가지고서 실제로 하나. 그죠? 반대니까 이쪽은 작다, 저쪽은 크다. 참 우리 시험에 가끔 이게 쪼잔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뭐 그런 해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개는 이제 위에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것인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들을 한번 기출에 나오면 눈여겨 보십시오. 피트 보시는 분들이 위트 기출문제 봐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도 있는데 전 보라고 해요. 근데 사실 별 필요 없는 것들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뒤로 빼서 웬만하면 나중에 보시고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좀 땡겨가지고 좀 미리미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출문제집은 다 그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출간하고 기출문제 강의를 1월 말에 오픈할 텐데 그때 보시면은 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다 설명드릴 거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미트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냐면 이거 위에 거 물어보긴 했는데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뭐 세포들의 직경을 그려놓고 요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백색근인데 이쪽은 이제 적색근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림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점점점 찍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눈여겨봤었으면 또 시험 중에 간단하게 다가 넘어갔어도 좀 맞추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사실 뭐 쉽진 않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나오니 꼭 외우세요. 직경 달라요. 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위에 것들은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나오면 다 맞출 겁니다. 시험에서 한번 등장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에 것들은 뭐 늘상 나오는 것들이니까 또 나왔습니다, 애들. 자, 마지막으로 수축을 하는데 빠르게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이 있고요. 약간 느리게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어느 게 빠르게 수축할 것 같고 어느 게 느리게 수축할 것 같아요? 이게 빠른 연축. 그래서 우리가 빠른 연축선으로 부르고 이쪽은 약간 느리게 연축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ATP라고 하는 것과 칼슘이 수축할 때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저 백색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미오신의 머리는 ATP를 빨리 분해합니다. 빨리 분해하니까 당기는 힘이 빨리빨리 당길 수가 있는 거니까 빠른 연축할 수가 있고 얘는 약간은 그게 느려가지고 느린 연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딱 이렇게 암기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알면 좀 편하냐면 저는 이렇게 그냥 했는데 뭐 우리가 논리를 다 정확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먼저 쓰는 거임을 좀 직감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근육을 갖다 운동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해당 과정만 돌려가지고 근육을 이제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가 먼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방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하면 지방을 제일 많이 세우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 아닌가? 그럼 이게 빠르게 움직이고 이게 느리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 연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전혀 연관성은 없어요. 그런데 연상을 해놓으면 좀 편해지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뭐 점수만 잘 받으면 되니까. 실제로는 ATP, AG의 기능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이렇게 쭉 했잖아요. 이 사항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연상하는 법 제가 이렇게 쭉 적어드렸죠? 어떻게 하는지.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육의 수축, 이완에 대한 얘기를 뭐 쭉 다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제 그 뒤쪽 가보시면 다른 근육들에 대한 얘기도 살짝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볼만한 내용들은 많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5장입니다. 자, 먼저 식물의 구조, 생장, 발생. 자, 식물 파트는 우리 시험에서는 대략 10%가 출제가 됩니다. 10%. 그럼 30문항이면 3개, 40문항이면 4개. 정전기가 와가지고요. 자, 그래서 식물 파트는 약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 라고 보면 타당합니다. 사실 미트는 의사 선생님이 식물을 아실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내진 않습니다. 뭐, 한 2개 정도. 그런데 작년에는 미쳐가지고요. 2014년도는 4개 나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정신 나간 애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한두 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식물은 10% 나온다. 피트는 꼬박꼬박 3개, 4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3개, 4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데, 자, 첫 번째는 구조입니다. 뭐 작년에 강조했고 또 올해 작년에 어렵지 않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구조에 대한 것은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얘기하는 구조들도 있는데 이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고. 자, 근데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생장. 식물이 어떻게 이제 커 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캠벨 교재는 이 내용이 조금 약간 부실하긴 합니다. 좀 보강할 것들이 있어서 크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가볍게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수송. 여러분 이건 들어보셨죠? 물관과 채관이라는 것의 수송. 그렇죠? 물관과 채관의 수송. 역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식물의 호르몬. 우리 사람 호르몬도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많았던 것 같은데 식물 호르몬도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크게 언급되는 것은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한 2-3개가 더 있는 것도 간혹 언급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TV 과정에서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주요한 5가지 호르몬을 중심으로 슬라이드가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봅시다. 자, 그 다음은 속시식물의 중복수정. 자, 속시식물은 밑씨가 어디에 있을까? 속에 있겠죠. 그죠? 속에. 씨방이라는 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속시식물을 우리가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속시식물은 다시 나눠지는데 하나가 외떡잎식물, 하나가 쌍떡잎식물. 떡잎이 하나 있는 것으로 봤다는 애가 외떡잎식물. 대표적인 것은 벼. 쌍떡잎식물 꽃 열매를 맺는 애들, 장미와 같은 애들. 우리가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 애들이라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길러낼 때 어떤 걸 활용해야 되냐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봤더니 속식물이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수정을 하고 발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중복성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뭔지 공부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은 광주기성. 자, 식물이라는 게 놀랍게도 일장주기를 판단합니다. 빛이 있다 없다는 것을 식물이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개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죠? 꽃을 피운다. 그럼 꽃은 언제 개화를 하는 거죠? 방금 이 얘기 했으니까 광주기성에 맞춰서. 그죠? 근데 꼭 이거에 따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개나리라는 것은 겨울철에도 막 꽃필 때도 있으니까 주로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들도 꽤 많이 있는데 어떤 일부의 종들은 광주기성, 낮의 길이, 사실은 밤의 길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광주기성이 개화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형태 형성, 자라냐, 마느냐 라는 것도 결정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것이 내가 뭐 햇빛이 잘 쬐일 때, 광합성이 잘 될 때 성장했구나.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자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일정 주기. 24시간 중에 얼마가 낮인지 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애들 이런 것도 해요. 나무가 자라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가지가 있고요. 잎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가지가 있습니다. 해가 비치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음지가 돼 있죠. 가렸으니까. 그래서 음지야? 하면 옆으로 슬쩍 몸을 비틉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죠. 음지 해피 반응. 이런 것들도 역시 광주기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수용체라는 것들이 존재해서 빛을 인지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밖에도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긴 있습니다만 주요 출제되는 파트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 매년 2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하나는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추론형으로 나옵니다. 대개는 추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개는. 추론형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주어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기 전에 고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전체적인 지식만 있으면 그 해당되는 상황을 몰라도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나머지 문제는 그런 문제.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구조에 대한 얘기를 슬쩍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식물 제2구조가 지금 나와 있죠. 자, 식물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 지상계와 뿌리계로요. 그 식물이 이렇게 씨앗의 상태에서 자라날 때 줄기로 자라나는 거죠. 그 부분이 있고 아래 뿌리 쪽으로 자라나는 부분도 있게 되는 거지. 그때 이 지상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슈트계라고 표현합니다. 용어 뭐 알아두십시오. 슈트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슈트계가 지상계를 말합니다. 지상에는 줄기도 있고 뭐 잎도 있고 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슈트계입니다. 그리고 뿌리계가 이제 있는 거지. 자, 뿌리를 볼게요. 자, 굵은 뿌리가 쫙 내려가요. 이걸 뭐라 불러? 원뿌리. 응? 원뿌리. 자, 그 원뿌리에서 굵은 뿌리가 나와요. 그걸 뭐라 불러? 겹뿌리. 혼동하지 말 것은 뿌리털입니다. 뿌리털은 원뿌리에서 뻗어나온 게 아니라 각각 겹뿌리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바깥에 있는 표피의 세포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털을 내놓은 게 이게 뿌리털입니다. 그래서 뿌리털과 겹뿌리는 다른 용어입니다. 자, 일단 위로 올라갑니다. 줄기 부분 위로 올라가요.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면 잎의 모양새가 그려져 있죠? 잎의 모양새. 여기 잎이 있습니다. 자, 잎 전체의 모양새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야? 잎, 몸. 자, 그럼 한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엽신. 이렇게 많이 씁니다. 엽신. 저는 잎의 몸 자체를 말한다. 자, 이 잇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있죠? 이걸 뭐라 불러? 잎자루. 잎자루는 한문으로 표현하면 엽병. 그래서 엽신, 엽병 이렇게 하는 거죠. 엽신, 엽병. 잘 발음 잘해야 돼요. 엽신, 엽병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엔요. 자, 위로 쭉 자라는 거 끝에 가보세요. 뭐가 있어요? 끝눈. 끝눈 또는 정아라고 부르는데 정아는 끝에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대비되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 톡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 몰라? 곁눈. 곁눈은 다른 말로 하면 측아. 아시겠죠? 곁눈은 가지를 칠 때 나오는 눈이 곁눈. 끝눈은 제일 끝에 있는 애가 끝눈. 그런데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얘는 이렇게 뻗어나가가지고 이렇게 끝으로 갔을 때 얘가 뭐예요? 끝눈.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갔을 때는 곁눈인데 나간 다음에는 다시 끝눈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요거 빠져나간 가지에서 요거 튀어나온 요런 것들 이게 뭐예요? 다시 또 치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아, 치가 구분을 하는데 그것은 뻗어나간 다음에 끝에 있다. 중간에 다시 튀어나온 애가 있다. 그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옥신이라는 호르몬. 그 옥신이라는 호르몬은 정화 구성을 일으킨다. 줄기 끝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즉 이런 끝부분에서는 호르몬 뭐예요? 옥신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들을 좀 배웠죠? 이 용어들은 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조직의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식물이라는 걸 얘기할 때,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모여서 뭐예요? 조직이라는 게 되고요. 조직이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조직계가 되고, 그것이 기관을 이루고 개체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직계를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뿌리부터 줄기, 잎 끝까지 다 세 가지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네 가지 조직이었잖아요. 뭐였죠?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조직으로 기관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식물은 세 가지의 조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뿌리부터 줄기까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벨 교재는 그 조직을 표피 조직은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 다 표피 조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조직이라는 것들은 다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보라색으로 된 것은 관다발 조직을 표현했습니다. 관다발에는 물관, 체관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관다발에는 뭐 물관, 체관, 그 밖에도 다른 이제 뭐 세포들, 몇몇 세포들이 더 들어있긴 합니다. 내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피 조직, 바깥쪽에 있는 애들, 가운데 쪽에 있는 애들, 기본 조직, 가운데 쪽에 있는 애들, 관다발 조직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건 뿌리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줄기죠? 줄기에도 세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보니까 바깥쪽에 뭐예요? 네, 표피 조직.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에 있는 건 뭐예요? 네, 기본 조직. 요거 뭐예요? 보라색에 있는 것들은 관다발 조직. 잎도 보니까 단면을 잘랐습니다. 세 가지 조직이 이루어져 있죠. 표피 조직, 기본 조직, 관다발 조직. 형태가 다르죠. 그죠? 형태가 다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면 외떡잎 식물, 쌍떡잎 식물도 약간 구분을 이제 점점 해드릴 거고, 뭐 TV에서도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에서 각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무슨 식물이냐, 이거 뭐냐, 이게 한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자, 여기 다음 장에 있는 것들은 세포들에 대한 종류를 열거했는데, 이거 가져온 것은, 언젠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언젠간 봐야 됩니다. 일단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도 이거는 보고 가자. 이거는, 모르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관은 물 이동하는 통로예요.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요 안쪽에 원래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질이 있었던 건데, 물을 이동시키려고 세포질을 싹 없앴습니다. 그럼 그 세포가 살아있겠습니까? 죽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죽어있는 세포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죽어있는 그 가운데 부분에 통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그 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관 요소라고 하는 것과 헛물관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물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말 물관이거든요. 그래서 관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천공판에 들어가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헛물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관이긴 합니다만 모양새를 보면 관으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기대고 있는 겁니다. 기대고 있을 때 여기에 구멍이 사실 뚫려있기 때문에 역시 또 물이 이동할 수는 있긴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헛물관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물관 요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림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체관이라는 걸 보게 되면 자, 체관은 양분, 특히 설탕이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가 체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체관을 통해서 이제 양분들이 이동을 할 때, 지금 그림 보시면, 자, 그림은 어떻게 했어요? 체관 요소. 역시 물관 요소와 비슷하게 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 자, 물관에서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비웠습니다. 그렇죠? 체관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을 이동하는 건데, 가운데를 비우진 않았거든요. 즉, 세포질이 들어있습니다. 단, 핵도 없고 미토콘드리아도 없고. 그러니까 양분만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설탕을 녹여서 이동시켜야 되는 거긴 만드니까 안에 살아있는 세포긴 한데 기능은 제대로 할 수 없는 세포를 만들어 놓은 게 체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체관이란 건 능동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세포가 뭐 죽은 거 사는 거야. 뭐 그런 성분들이 없다면 자, 필요한 양분들은 주변에 있는 동반세포로부터 올려왔죠. 뭐 이름 자체는 동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동반세포, 컴패니언 셀. 그래서 동반세포에서 체관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관세포는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뭐합니까? 설탕을 능동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자, 이번에는 우리가 구조에 대한 내용은 대략적으로 좀 이제 훑어봤고, 이번에는 생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생장. 자,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은 나무죠.
나무. 그럼 나무가 어떻게 자라죠? 위로 자랍니다만 옆으로도 굵어질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일기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위로 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부피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자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는 그렇게 자라죠. 그러면 초본이 있죠. 뭐 벼도 괜찮고요. 자, 걔들은 일기생장, 이기생장이라는 것을 다 합니까? 아니죠. 위로만 자라잖아요. 그래서 식물에 따라서 자라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나무가 자라는 것,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응?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정단 분열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정단,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줄기 끝에 있으니까 줄기 정단 분열력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뿌리 쪽 끝에 있으니까 이거 뿌리 정단 분열력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이쪽은 각각 분열을 해가지고요. 세포들을 아래 위로 각각 올려가지고 신장시키면서 늘어나요. 네? 네.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주로 일기생장에 관여하고 있는 거죠. 길이를 아래 위로 늘리고 있는 거니까. 자, 이기생장은 이거예요. 자, 측생 분열 조직, 코르크 형성증, 관달병증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자, 이렇게 나무가 이제 있을 때, 그 가운데 이 빨간색 부분에 있는 게 이게 관다발 형성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다발 형성층. 그 관다발 형성층에서 분열이 일어나면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오케이? 안쪽, 바깥쪽으로. 그래서 안쪽으로는 물관이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으로는 체관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 관다발 형성층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요 물관부 형성되는 것,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이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바깥쪽 표피 쪽 조직이죠. 표피 쪽 조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피 조직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르크 형성층이 있죠. 그죠? 여기서 뭐예요? 코르크질이라는 걸 만들죠. 그럼 우리 코르크 마개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코르크 마개를 만드는. 코르크 마개 언제 쓰지? 예, 마개를 써가지고 물 같은 거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식물에서도 안쪽에 있는 물이 나가는 것을 방수하기 위해서 층을 둘러싸는 거죠. 근데 그런 코르크 형성층이 계속 나무가 커져가다 보면 관달형성층 분열해가지고 계속 커져가다 보면 마가일분이 생기는 거니까 관달형성층도 분열을 계속해가지고 성장을 계속하는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부부생장에 필요한 요소들이죠. 자, 이번에 약간 상세하게 뿌리의 일기생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표피조직, 노란색 부분은 기본조직, 보라색 부분은 관다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자, 그림 보니까 표피 부분이 변해서 뿌리털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겹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안쪽 부분, 관다발 조직이 있는 쪽에서 뻗어나오게 되는 겹뿌리예요. 그래서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훨씬 더 굵고. 자, 분열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네, 정단 분열조직, 뿌리 정단 분열조직이라는 곳에서 분열을 하게 돼 있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다 분열한 세포들은 위로 올라가가지고 신장을 하게 돼 있어요. 길이가 늘어나죠. 쭉쭉. 그러면서 뿌리가 성장을 합니다. 아랫부분에는 뿌리골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아랫부분이 뭐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계속 보호하는 정단 분열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계속 자라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뿌리의 일기생장의 모습.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두 개의 그림은 줄기를 단면으로 자른 것 같습니다. 자, 왼편에 이거 둘 다 뿌리군요. 죄송합니다. 자, 둘 다 뿌리인데 단면을 잘랐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쌍떡니 식물. 얘는요? 외떡니 식물. 오케이? 자, 이 그림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도 많이 드렸거든요.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뿌리 아니면 줄기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줄기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뿌리가 나와야 되는 차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자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야? 기억번, 가는 쌍꺼풀 식물이다. 오케이. 딱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뭐라고요? 표피조직. 바깥쪽에 파란색의 표피조직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노란색 부분이 뭐라고요?
예, 기본 조직, 노란색 기본 조직이 있는데, 기본 조직이라는 게 피층, 내피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피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은 공간을 피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피층의 세포들. 그리고 요 안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이세요? 요게 바로 내피세포. 내피세포. 그래서 삥 둘러쳐져가지고 내피세포가 들어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피층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내피. 아시겠어요? 이름. 그럼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보라색 부분은 관다발 조직이 있죠. 관다발 조직은 제가 물관과 체관과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 몇몇 세포는 요것들 세 가지입니다. 내초, 물관부, 체관부. 이름. 자, 이거 워낙 작으니까 확대를 해서 아래 그림에 그려주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요, 크게 보이는 것들을 물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크게 보이는 게 물관. 자, 작게 보이는 애들 뭐예요? 체관. 내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피 바로 안쪽에 있는 애들. 그걸 내초. 나오면 저거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오케이? 물관은 뭐 하죠? 물을 수송하죠.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시간세포는요? 살아있는데 뭘 이동하죠? 설탕이라는 양분을 이동하는 통로. 그럼 내초는 뭘까? 겹뿌리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겹뿌리라는 게 아까 뻗어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부터 뻗어나와서 자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기출. 저도 그때 말 열심히 했었고. 오케이? 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이제 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물관이라는 게 이렇게 동그랗게 역시 큰 거. 요거 이제 물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체관은 물관 주변 조직이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안에가 내초라는 것은 내피세포 안쪽에 바로 있고요. 그죠? 위치들 기억. 오케이? 그래서 A, B, C 이렇게 찍었을 때 여기 이렇게 딱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엔 줄기. 자, 올해 기출. 작년 기출. 똑같은 글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쌍떡내 식물. 오른쪽에 있는 건 뭐예요? 외떡내 식물. 그래서 쌍떡내 식물 보게 되면 바깥쪽에 표피가 있고요. 안쪽 지역으로 들어갈 때 안쪽 지역에 이렇게 관다발 조직이 들어가 있어요. 자,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으니까 자, 이렇게 삥 둘러쳐가지고 뭐가 있다고요? 관다발 형성층이 있죠? 그죠? 여기 관다발 형성층이야. 바깥쪽은 코르케 형성층이 있을 것이고. 그죠? 나무는 이렇게 자란다고 했잖아요. 장미. 자,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일기생장, 이생장 하면서 얘기했죠? 안쪽으로 뭐가 자라요? 물관. 바깥쪽으로 뭐가 자라요? 체관. 그죠? 구분할 수 있죠? 반면에 외떡내 식물 대표적인 건 누구라고 그랬어? 벼. 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산재 관다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관과 체관이 섞여 있는 애들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얘들은 부피 생성합니까? 안 한다고 그랬죠. 그 포인트로 출제를 올해 다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해가 바뀐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헷갈리네. 네? 작년에 2013년도, 2003년에 2014학년도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는. 오케이? 네. 이거 내면서 당연히 또 이런 얘기들 했겠죠? 저기 뭐 속시식물 중복수정 이런 얘기를 껴넣어서 막 한 겁니다.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나왔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잎 세부구조. 자, 보면 표피 조직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표피 조직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공변세포라고 하는 기공을 만드는 세포도 역시 파란색으로 좀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기본 조직이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 그래서 여빅 조직, 뭐 해면 조직하고 표현되어 있는 애들. 여빅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죠, 여러분? 여빅 조직? 광합성. 기억나십니까? 여빅세포에서 광합성한다. C4식물 혹시 기억나십니까? C4식물은 광호흡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빅세포에서는 탄소의 고정을, 유관속초 세포에서는
켈빈으로 그렸지 않습니까? 자, 이 관다발초 세포가 바로 유관속 세포죠. 이 캠벨 교재가 용어 통일을 또 안 해놨는데 시험에는 다 이걸 나오니까. 유관속 세포가 이렇게 관다발 주변에 존재하고 있지. 근데 C4식물은 저게 매우 발달이 잘 되어 있죠. 관다발초 세포까지는 기본 조직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물관과 체관이 인맥 안에 들어있죠. 그게 뭐예요? 관다발 조직, 물관, 체관. 감 잡겠죠? 어떻게 생겨본 건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조하고 생장을 연계시켜가지고 얘기를 뭐 쭉 해봤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그림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생장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추가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림 뭐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은 잠깐 쉬었다가 우리 수송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